1919년 보스턴의 한 이민자 거주 지역에서 이탈리아 출신의 찰스 폰지는 세계를 뒤흔들 사기극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그는 1882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1903년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초기 미국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위조 수표 사기로 3년, 불법 이민자 밀입국 혐의로 2년을 복역하는 등 그의 초기 경험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조작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성격과 유창한 말솜씨를 가지고 있었고 복잡한 금융 개념을 단순하고 매력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1919년 8월 폰지는 스페인에서 온 편지에 동봉된 국제 우편 쿠폰, 즉 IRC를 보고 놀라운 사업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이 쿠폰은 한 나라에서 구매해 다른 나라에서 우표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유럽 통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1센트에 구매한 IRC를 미국에서 6센트짜리 우표로 교환하면 이론적으로 6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지만 실제로는 쿠폰의 총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어 대량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간과했습니다. 1919년 12월 폰지는 보스턴의 시큐리티 익스체인지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45일 만에 50%, 90일 만에 100%라는 당시 연 5%였던 은행 이자율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을 보장했습니다. 그는 국제 우편 쿠폰 차익 거래를 사업 모델로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영업비밀이라며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주로 그의 이웃이나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이었고 약속된 기간에 정확히 수익을 받아갔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폰지의 사업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실제로 수익을 받은 투자자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기회를 소개했고 1920년 초에는 하루에 수백 명의 투자자들이 줄을 서서 투자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폰지는 고급 양복과 다이아몬드 핀, 고급 자동차로 성공한 사업가의 이미지를 연출했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홍보하며 대중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 시기 그의 회사는 하루에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받아들였고 이 돈의 대부분은 그의 호화로운 생활과 사업 확장에 사용되었습니다. 폰지의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하자 일부 언론과 금융 전문가들이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 포스트의 기자 클라렌스 바로는 폰지가 약속한 수익률을 달성하려면 전 세계 국제 우편 쿠폰의 몇 배에 해당하는 거래량이 필요하다고 계산하며 그의 사업 모델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매사추세츠주 은행 당국도 폰지의 회사가 적절한 라이선스 없이 은행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투자 접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폰지는 이러한 압력에 대해 자신의 사업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20년 7월 보스턴 포스트는 폰지의 과거 범죄 기록을 폭로했습니다. 이 보도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며 그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연방 당국의 조사 결과 폰지가 실제로 구매한 국제 우편 쿠폰의 양은 그의 투자금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회계감사에서는 회사가 약 1,500만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지만 실제 자산은 40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사업은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였던 것입니다. 1920년 8월 12일 폰지는 연방 당국에 의해 우편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그의 사무실로 몰려들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그의 사업 제국은 즉각 붕괴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가 약 4만 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1,500만 달러, 현재 가치로 약 2억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결국 유죄를 인정하고 연방 법원에서 5년, 주 법원에서 7년에서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폰지 사기의 피해자들은 사회 모든 계층에서 나왔으며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잃고 삶이 파탄났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금융 규제 체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연방 정부는 투자 관련 사기를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기 시작했고 증권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보스턴 포스트의 탐사 보도는 언론의 감시 기능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도 폰지는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25년 플로리다에서 부동산 사기를 벌이다 다시 체포되었고 1934년에는 브라질로 추방되었습니다. 그의 말년은 매우 비참했으며 결국 1949년 1월 18일 무일푼으로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폰지의 사기 수법은 그의 이름을 딴 폰지 스킴이라는 용어로 정착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피라미드 구조의 사기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 수법은 2008년 발각된 버나드 매도프의 사기 사건처럼 현대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는 암호화폐 관련 사기 등 온라인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폰지에게 속은 이유는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운 기회에 대한 탐욕,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따라하려는 사회적 증명, 심리, 전문가에 대한 맹신 등 여러 심리적 취약점 때문이었습니다. 폰지 사기는 인간의 탐욕과 사기꾼들의 교묘함이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의 이름이 사기의 대명사로 남아있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경계해야 함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